지배하려 했지만 러시아 원정 실패와 영국과의 전쟁에 패하여 국이 좌절됩니다. 제가 이 세 사례를 들은 것은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승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이런 고금의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 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과 혁신을 통해 정치와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민주공화국이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입니다. 국민이 이제 선거를 뽑은 대표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많이 좀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검찰과 법원도 상당히 엉터리 판결도 하고 여러 가지 권력도 휘두르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입장에 바라볼 때 권력도 신뢰를 받고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위기 18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지금 한반도는 엄청난 국가안보의 위기를 겪고 있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압축해서 제가 19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경찰로 넘긴 것은 이제 지난 정권과 여러 가지 정치권의 담합에 의해서 됐는데 이것이 북한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입니다. 간첩을 잘 잡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리고 경찰이 어떤 대공수사를 가져가겠다는 자체가 정말 전문가들이 볼 때는 우스운 현상입니다. 결국은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로 이어질 우려마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보 불안증이 심각하고 북한은 집요하게 남한내 조사파들을 양산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간첩을 침투시키는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정치가 아직도 극단적 대결 구도로 후진 정치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장기표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죠. 대한민국이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의 어떤 영향이 컸습니다. 두 분이 다 독재를 하였고 많은 어떤 정득과 무고한 인사들을 감옥에 잡았는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박정희 같은 경우는 정치적 가오보다는 경제 발전에 공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이 한미 공조를 더욱 튼튼히 한 것은 아주 시적절하고 일본과도 이제 과거의 어떤 아픔을 딛고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을 한 것은 잘한 조치인데 다만 중국과 대립관계를 지속하는 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정당의 공천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됩니다. 이게 형식적인 공천 심사기구가 있고 다 민주적인 제도처럼 설계가 되어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다 그냥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공천제도 또 돈이 오가는 공천제도 이거는 정말 개선돼야 되고 자치단체장은 3선 이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면서 국회의원은 평생도록 할 수 있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3선 국회의원이 만약에 이제 네 번째부터 출마하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도에서 영남이면 호남으로 호남이면 충청으로 타도로 지역구를 이동하여 출마하도록 해야 됩니다. 5선 이상은 법으로 금지해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정당보다 인물 위주로 뽑아야 됩니다. 번호만 보고 무조건 막대기로 당선되는 이런 식은 아주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방의원 공천이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개선돼야 되고 암암리에 돈이 거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인맥으로 지방의원이 충원되고 그들에게 충성하고 지역 주민을 우습게 보는 이런 구조는 탈피되어야 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제 범죄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제 악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고 법치국가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법의 공정한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운동이 우리 장기표 대표님을 중심으로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고 지난번에 1만 명 이상 모였죠. 국회의원의 숫자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권이 부패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이 돈으로 공천을 하고 건설업자를 비롯한 각종 이익단체와 결탁되어 뇌물이 오가는 사례가 만연한 듯 썩었기 때문에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를 좋아하는 국민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우각성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권한이 축소되고 숫자도 100명 이내, 심지어 50명 이내까지 줄이자는 운동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어떤 현실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도
특검 폐지 운동에 동참을 하는 입장이지만은 프랑스의 몽테스키우라는 이런 학자가 삼권 분립을 입법, 사법, 행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이 지금 100년 넘게 민주국가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고, 입법부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적절히 견제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고,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 이 삼권 분립의 원칙입니다. 말하자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기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를 약화시켜서는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가 없고, 행정부는 날로 기대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는 날로 적는대로 있죠. 그래서 현재 검사와 판사의 숫자는 각각 2,000명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도 정책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제 주장은 최소한 1,000명 정도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검사와 판사는 2,000명인데 국회의원이 1,000명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만 줄인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상징적으로 하도 국회가 이제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뭐 그런 것 같으면 전부 그냥 사퇴시키든지 없애든지 줄이자, 이런 이제 당위적인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싸움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정말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고, 정책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법안을 만들고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책적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읽어주는 문구나 읽고 있고 뭐 하는 이런 실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국방과 국가안보 분야 전문 국회의원은 국방과 안보 분야를 제대로 연구해야 되고, 노동 전문 국회의원은 노동법을 제대로 알고 연구해야 되고, 교육 분야 전문 국회의원은 교육 분야, 문화예술 분야 국회의원은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고 심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식 상원 하원 제도도 도입이 검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뭐 당대표나 뭐 지도부의 뭐 지침에 따라서 거수기 노릇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상원 하원 제도를 도입해서 상호 간에 이제 정책 대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심의하고 예산도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집행하도록 해야 된다. 졸속으로 법안을 만들고 정당 지도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예산을 졸속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평생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자치단체장을 셔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의 입주민 회장과 감사, 아파트 동대표는 제대로 된 월급도 없는 명예직에 불과한데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2년 임기로 2번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대로 조금 알만한 때가 되면은 회장을 할 수 없고 감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맨날 그냥 초보자들이 동대표, 감사, 회장이 되어서 아파트를 정말 엉터리로 운영하죠. 그 다음에 검찰 기능 약화와 검찰 사법부 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부터 90년대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국회고 검찰이고 뭐 청와대고 전부 안기부의 감사권이 미치지 않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감사원, 총리실 전부 다 감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검찰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권력을 독점한 것이 한 20년 됩니다. 그때는 경찰은 검찰의 하급기관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협조하게 한 것은 권력기관의 견제 균형을 위해서 잘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수사기능 거의 전체를 경찰이 독점하게 한 것은 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과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은 경제, 부패 등 2대 중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경찰에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 기능이 이전보다 현격하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2020년도 1월부터는 검사가 독점하는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만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검수 완전 박탈이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 다음에 경찰국 신설을 위하여 이슈가 되고 있으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면서 6대 범죄 수사권은 중대 범죄 수사체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검찰도 중요 사건은 독자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고 수사권 독점 구조와 경찰에 넘긴 것은 잘못이고 경찰이 만약에 독자 수사권을 가지려면 지금보다 훨씬 몇 배가 뛰어난 고급 인력들이 충원돼야 되고 그 시기는 최소한 뭐 10년, 20년, 30년이 흘러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경찰 권력은 점점 비대해져 경찰 공무원 숫자가 계속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의 힘만으로 좌우되는 사회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반드시 망합니다. 한때 유전무죄, 무전무죄라는 말이 나왔는데 검찰과 사법부도 공평무사한 자세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견제가 필요하며 사법부도 은폐리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 강남구 대표와 우리 최다영 교수님께서 추가적으로 발표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회 위기를 간략히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를 비롯해서 자살률도 늘고 포퓰리즘도 만연하고 정부 부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은 노동계도 이제 노동계가 주 5일제를 변화시키고 국민의 인권과 노동조건 개선에 일부 기여한 것은 인정해야 되지만은 노동계가 이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현상도 있고 그게 또 언론에 노출됐죠. 그 다음에 기존 노조가 판을 치고 노동계가 정치를 뒤흔들면서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노동계의 예산이 또 운영되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규모 시위로 교통이 마비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서울시청 앞에 천막 시위가 장기화되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고 그래서 선진국이 되려면 모두 각성해야 되고 현재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인구도 3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들을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형제도는 반드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사형을 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은 빨리 사형시켜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반면에 구치소와 교도소의 처우는 지금보다 개선되어야 합니다. 잠시만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쳤습니다. 다음 이어서 유인호 변호사님 발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인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검찰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많은 문제 지적이나 해결 방안들이 있긴 한데 제 생각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소배심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도움이 좀 필요하다. 결국에는 배심제라는 측면이 어떤 중요한 결정, 그러니까 판단이나 결정에 있어서 그 판사나 검사가 독단적인 결정을 되는 과정을 좀 방지하고자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그 내용의 그 적정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담보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민참여재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로 하고 해서 약간 유사하게 뭘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긴 한데 이 정통 미국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배심 제도랑은 차이가 있는 거죠. 중요한 진짜 그 자리에 가서 그 의견을 내야 투표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회의 잘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정도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그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거를 바꾸는 정도의 힘은 없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배심제에서도 이제 검찰 기소권 관련된 기소 배심제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를 좀 보시면 형사 절차의 구조와 검사의 권한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 형사 절차는 직접 내가 스스로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사실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도 직접 한번 당사자가 돼서 경찰서 한번 가고 검찰도 만나보고 법원도 가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텐데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에서라고 하면 사실 약간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형사 절차가 이제 그 해방 이후에 10년 정도 독자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글로벌 스탠다드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약간 달라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저희는 수사 절차 단계에서 다 모든 걸 이루어지잖아요. 수사를 하면서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도 받고 여기 와서 앞에 그 검찰 앞에 세우기도 하고 박스 들고 나오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수사에 굉장하게 쇼잉을 많이 하는 형태의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그게 되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그 범죄 혐의점이 있어서 되는지 여부에 대한 거를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예심 제도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는 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라고 하면 예심 제도에서 예심 판사님이 이게 지금 사건을 그렇게 할 만한 사건이냐라고 해서 이제 그 한번 걸러주는 자정정은 필요한데
이제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처음 들어보실 테니까 없다. 그런 점도 없어져 있고 실제 그 권한은 검사의 권한이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참고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어쨌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하면서 예심 절차, 뭐 예심 절차가 없는 나라도 있고 뭐 있는 나라도 있지만 뭐 미국 뭐 이런 거 빼고는 엔간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다 예심 제도가 있거든요. 예심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미국 시절을 좀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예심 절차가 사라졌다. 사라져서 하지만 예심 절차에서 하는 그 권한과 기능이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형사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니까 이 사람을 봐서 이 사람이 어떤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고 이게 정말 재판까지 그만했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판단이 없이 뭐 수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누가 할까 하다가 그냥 검사 너가 해라 생각이 던져졌던 것이고 검사가 그렇다고 하면 그 또 이런 그 변형된 구조 하에서는 검사를 어디다 둘 것인가 뭐 지금이야 다 저희가 그 법무 예청인 검찰청의 검사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검사님이 법원 소속에서 나름의 이제 그 행정부가 분리되는 곳에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이제 그 27페이지 하단에 검찰 조직이 분리되면서 따로 독립 관청로서 검찰청을 만들어버리면서 이제 약간 그 사법에서 많이 떨어져 거죠. 시작은 분명히 다른 나라에서의 그 발전되어 온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하면 중간에 하여튼 필터링을 거쳐주는 작업이 있었고 그 작업을 예심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다가 검사 넘어간까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원래 사법부 소속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우리나라는 그 검찰을 따로 독립해서 따로 독립 행정단청을 만들어버리고 그걸 법무부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그 검찰 조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나름의 판사님들이나 뭐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기대는 그래도 그분들이 그 나름의 그 법과 양심에 또 훌륭한 학식에 기초해서 그리고 어떤 위아래 어떤 다른 그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뭐 부탁이라든지 아니 불합리한 어떤 생각을 그냥 배제하고 진짜 그 사건을 바라봐서 판단하시는 거를 기대하잖아요 저희가 그냥 실제 뭐 그런 사건이 안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희망은 그 사법 그리고 이 법조 엘리트들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는 항상 소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행정부에 있는 하나의 그 행정관청으로서 그 기관이 마치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각각의 이제 이 시스템대로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어 버리게 된다고 하면 뭐 이런 피라미드에서는 사실 그런 조직에서는 승진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 사람한테 잘 라인 딱 올라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뭐 나오는 과정 중에서 많이 이제 그 검찰에 대한 비판점이 나오는 그 점들은 검찰이 너무 자기 본연의 업무도 중요하긴 하지만 관료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뭐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거죠. 그게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하기보다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말은 뭐 진짜 제자백과처럼 다 논의가 나오긴 나왔고 실제 지난 정권에서는 이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 수사권에 있는 범위를 조정해가지고 딱 이제 잘라내려는 노력을 좀 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 몇 년 지나온 시점에서는 약간 그런 노력이 좀 실패한 것은 아닌가. 왜냐면 이제 순전히 제 생각에서 이게 정말 어떤 그 검찰 개혁이나 뭐 수사권 개혁 관련돼서는 그걸 받는 그런 규제 시스템을 받는 국민의 의사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 내가 수사를 받는 사람은 국민의 수사가 안 되고 있을 테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어떻게 가야지 나의 절차가 좀 더 보장받고 내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칼자루로 같이 들고 있는 거를 네가 가질까 네가 가질까라고 해서 그냥 권한을 누구한테 분배하는지만을 따지고 있으니까 실제 이 구현되는 과정 중에서는 그 절차를 이용하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분들이 뭔가 이 부분에서 이 방안에서 뭔가 이거 탈출하려고 하는 어떤 그 절차를 받으려고 절차가 없으니까 절차를 이용 못하고 붕뜬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긴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스태프의 기소 배심제도 뭐 기소 배심제가 뭐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다 갑자기 모든 그 대한민국의 검찰 사법의 문제가 모든가 한 후에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그런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사법 시스템 내에 들어올 법하고 특히 그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규제 권한에 대해서 나름의 그걸 견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배신죄는 많이 어려운데 하나는 이제 그 호배심이 있고 대배심이 있고 저희는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 미국 영화나 뭐 법정 드라마를 보면 이제 그 법정 드라마에서는 한쪽에 한 10명 정도 앉아 있고 이제 그 하면서 그 변호인들이 와서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질문들은 증인이나 뭐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지만 일부러 그 분들 앞에 와서 보여주면서 멋진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것들은 법정에 참여해서 유무죄 판단을 좀 도와주는 선배신 제도인 것이고 그건 거기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영화 통해서 많이 미디어를 통해 노출이 돼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걸 유사하게 따라하는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기 때문에 뭔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뭐가 있나 보다 나 노력을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소 배신죄는 아무도 생각 못 해요. 이 기소 배신죄는 기소를 하냐 마느냐 이 사건을 가지고 왜냐하면 수사가 될 만한 그러니까 기소가 될 만한 사건이어야지 수사를 하는 거지 수사를 하기 위한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에 자기 목적적으로 나는 수사거나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문제가 돼서 기소가 될 것 같은 건지에 대한 판단을 그거를 자수력에 맡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름의 그게 검찰이 나름의 경찰 수사권을 이렇게 견제하는 논리였던 것이긴 한데, 근데 그 견제하는 권리도 왜 검찰이 또 독점하냐 이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소 배신죄에 대한 논의가 이제 너무 이제 전국 단위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 잘못 저지른 분이 자백을 한다고 이런 건 거의 큰 문제가 없죠. 그게 아니라 그분은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다툼이 있고 정말 이거는 억울한 점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기소가 되면 안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그래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일 만한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는 거랑 전혀 엉뚱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랑 참 다르잖아요. 결국에는 그 28페이지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 공동체 내 시민들로부터 법원에 의해 무작위 선정되고 소집돼 자격 심사를 거쳐 충원 구성된 해당 지역의 또는 범죄로 공동사항을 조사해서 기소 여부를 판결하기 때문에 이 판결의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야 이건 아니다, 이 기소는 안 된다라고 적었으면 그대로 끝날 수 있는 정말 힘이 있는 배신죄가 진짜 배신죄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배신죄 유사의 제도들은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그 어떤 권한이 사라지잖아요. 판사님의 판단 권한이라든지 판사님의 결정 권한에 어떤 그런 약간 스크래치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가져오시면 제가 들어는 드립니다. 거기 부딪힌 저희가 구속은 맞지 않지만 이 얘기 존중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안 해주겠다는 얘기랑 다를 거 없는데 아무튼 말을 좀 돌리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판결의 구속력을 확 떨어뜨리고 더군다나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 그 최근에는 검찰심의위원회랑 29페이지 보시면 수사심의 같은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수사심의 같은 경우는 시민이 좀 약간 그 각 검찰 지청 단위에서 사건이 좀 약간 경미한 사건이죠. 국내에서 하는 뭐 그종 사건에서 뭐 여러 이제 국내 그 유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추천 받으신 분들이 와서 참여를 하게 하는 형태. 그래서 이제 시민이는 되게 약간 그런 그 민생 범죄에 특화된 내용들로 시민이라고 검찰 시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이건 이제 뉴스나 방송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재용 관련돼서 뭘 한다, 아니면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한다. 뭔가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기소가 됐다는지는 문제가 제기를 한다고 했을 때 수사심의가 소집돼서만 얘기를 했는데 권고를 했다.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권고가 나왔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검색해 보시면 좀 나오긴 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민은 오히려 이제 약간 민생범죄고 각 지청별로 퍼져 있다 보니까 나름의 사람이 섞일 만한 여지라도 있는데 수사심의위원회는 그 위원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배신죄의 특징은 그때 그 사안이 터질 때마다 사람을 새로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를 계속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고인물이 계속 임기 동안 그 수사심의를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 수사심의의 결론도 뭐 어떤 그 기성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것은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그 내용에 대한 내용들의 판단이 나름 반영될 수 있는 그나마 좀 만들어낸 제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수사심의위원회 신분을 누가 임명하느냐 무작위로 그 지역 주민들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내 수사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 전직 법조인들이나 대법관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에 소집된 사건들을 보면 다 일반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보관대책들을 위한 사건들이에요. 이게 보면
결국에 정통에서 미국에서 말하는 그 기소 배신제도 아니었던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종합적인 내용들은 아무튼 이제 검찰이 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역할들이나 그 활동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 없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다 있고 핵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디가 있든 간에 어떤 권한이 행사돼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중 권한 중에서도 특히 기소에 관련된 권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왜냐하면 기소 여부에 따라서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 통제 작용으로서의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그 중에서의 하나의 방안이나 대안 같은 경우라고 하면 기소 배신제. 진짜 그 배신제의 구성원을 그냥 다 서로 아는 누가 그럼 그 기관장이 임명해가지고 와서 7명 앉아 있으면 거습이잖아요, 거습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작위로 선출되어 국민들이 와서 참여해서 실제 심의와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결론을 그거는 법적 기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변사님이나 판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따라야 한다라는 정도로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남구 대표님 발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사법 17년의 대표 사법독립군 강남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 프레스센터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발표에 나선 이유는 사법 피해를 당한 평범한 국민이 나홀로 소송을 통해 대란으로 발견 기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장기표 대표님께서 우리나라 검찰사법 신뢰도를 말씀하셨고 세계 꼴찌 수준의 우리나라 검찰사법 신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금방 발제하신 유인호 변호사님께서 자백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 자백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아닙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저희 사건 23년 동안 사법투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이 되었지만 이 위증 자백마저도 수사기록을 위조해서 또 바꾸는 이러한 사법 피해를 저는 당했기 때문에 저는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승리를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넘고 보니 보이는 세계는 그동안 추측의 차원에서 뭐뭐 하더라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토착화된 부패와 적폐를 확실하게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의 존엄을 넘어선 기적의 승리는 저의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저는 민형사상 사건에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까지 완벽하게 지는 억울한 경험을 했지만 이 법의 존엄이 잘못된 것을 검사가 다시 수사하게 해서 기소하게 했고 무혐의 불기소됐던 엉터리 법의 존엄까지 무혐의 처리됐던 것에 대해서도 판사가 유죄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고등법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확정된 검찰사법 유례가 없는 검찰사법 승리를 저는 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적의 승리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은 검찰사법적인 많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금의 법과 제도로는 풀 수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승리를 통해서 수많은 검찰사법적인 문제를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법의 존엄 모두를 새로운 증거 없이 그것도 변호사가 다 져놓은 사건을 국민의 나홀로 소송 한 방으로 뒤집는 사례는 심지어 10여 년 기자 생활한 저로서도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없는 경우가 없는 사례입니다. 억울한 사법 피해자로서 이렇게 승리한 이유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기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기적밖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와 이 승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법률적인 지혜가 부족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검찰사법부 118년 동안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그들은 왜 제대로 된 잘못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을까를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저의 사건은 원심 사건에서 우연히 기각으로 패소했던 것을 검찰의 수사와 판사의 판결로 유죄를 확정 지으며 뒤집었기 때문에 명백한 재심 사유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재심 사유가 아니라고 깡패처럼 판결로 재심을 기각했으며 검찰은 명백하게 유죄 확정된 죄마저도 원심 사건처럼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는 총국을 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검찰사법부의 모습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검찰사법부 스스로 서로가 서로를 부정한 경우죠. 법적으로 드러났다 사라지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추악한 불법사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저는 증거와 판결문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 국민을 밥벌이쯤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국민은 수사와 판결로 명백하게 입증해낸 것입니다. 검찰사법부는 하늘의 뜻으로 만든 명백한 재심 사유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 받아들여 원심의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부패와 적폐로 점철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재심 기각함으로써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은 깡패짓이었다는 것을 국민의 손으로 명백하게 입증한 것입니다. 선진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인류 최고의 검찰사법적 의미가 있는 기적의 승리를 거뒀고 왜 혼이 깃든 검찰사법부는 국민에게 무너졌습니다. 이 승리는 재심을 기각한 깡패짓을 통해 23년째 사법피해자로 만들었으나 저는 사실상 검찰사법 승리자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법률 전문가가 계시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검찰사법 승리자입니다. 그들의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의 결정을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이것을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했고 판사의 판결까지 받아낸 사건 아닙니까? 국가나 검찰사법부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 의해 국민의 삶은 송두리째 빼앗긴 지도 어느덧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검찰사법과 경찰의 잘못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저의 사건은 너무나 썩고 병들었지만 밝혀지지 그들의 검찰의 힘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진실 화해를 위한 가구사 정리위원회에서 7개월이 넘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과거사위원회에서 발표가 된다면 벌써 7개월 한두 달의 고비입니다. 이 고비를 넘겨 지금 7개월이 넘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미 국민의 승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발표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의 모습을 그대로 국민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우리나라 좋은 검찰사법부가 여러분들은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반드시 이 부끄러움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지난 23년의 긴 시련이 너무나 처절해서 저의 표현이 좀 거칠어 보인다 생각할 수 있겠으나 오로지 진실에 진실한 저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한 분야의 일가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너그럽게 이해와 양해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 10년 동안 짧은 기자 생활을 할 때 배운 올바른 기사를 써야겠다는 초심의 심정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은 발전문에 있으니 발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질 이 포럼에서 오늘 같은 자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검찰사법부의 문제는 저의 지난 23년의 긴 시련이 가져다준 인생의 전환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시인이 되고 수필가가 되고 작가가 될 수 있었고 작가가 되었고 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것은 오로지 불가능한 도전이지만 그 도전에 저항했기 때문에 또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의 생산물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시인으로서 수필가로서 작가로서 기자로서 생활을 1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정서를 담은 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인내의 시간이 삶을 성숙하게 했을 때 지난날의 미숙한 모습은 사라지고 진짜 아름다운 삶으로 부활하였기 때문에 꿈은 삶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하는 저의 글을 제가 지은 글입니다. 모두의 간절한 꿈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저의 시련을 저의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목 정도의 수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내용의 핵심은 발제문을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배임죄와 위증죄 그리고 대금 반환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불법 수사가 팽배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나 대검찰청까지 아무런 검찰이나 경찰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적시하면서 저의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불법 수사가 난무했다고 주장한 저의 억울함은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까지 모두 져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검찰사법부를 이길 자 누구입니까?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헌법재판소장도, 국회의장도, 대한변협회장도, 김앤장이나 그 어떤 재벌도 그들이 쳐놓은 그물을 뚫고 승리를 거둘 자 단언코 없습니다. 그런데 명문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돈도 백도 없는 국민이 그것도 변호사가 다 줘놓은 사건에서 평범한 국민은 나홀로 소송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억울해도 계란으로 바위를 깨야 하는 불가능한 도전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당시 인생 41년을 열심히 살며 쌓아놓은 모든 것이 저의 눈앞에서 사라져갔고 뭔가 부족하고 평범하며 특출난 게 없었던 저의 인생은 큰 시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어려웠던 시간 속에서 고통이 좀 익숙해졌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수백 권의 문학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신기할 정도로 내 삶에 맞는 속도를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진정으로 나만의 삶을 살며 곧 자유로움까지 느끼고 살게 되었습니다. 다쳐보지 않은 자가 상처를 비운다는 로미오의 말처럼 세상에서 고통과 시련은 우리 모두가 비웃기 바쁩니다. 나의 불가능한 도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으니 그때의 수많은 상처가 보기 흉할 정도로 너무나 컸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너무나 쉽게 시가 되고 글이 되었으니 저의 시련은 글과
글로서 성취의 열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실현도 소중한 경험인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불가능했던 도전으로 인해 받은 상처는 너무나 컸고 내 주변 모든 것이 냉정해졌으며 모든 것이 아팠고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긴 시련을 지내고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그때의 아픔이 오히려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여튼 미움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 긴 시간은 무심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것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망가져가는 저를 끝까지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과 이마를 타고 빗물처럼 흘렀던 눈물, 그렇게 보낸 세월이 지금 이 순간 두마등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나의 몸과 영혼은 어느 순간 모든 것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련이라는 밭이 키운 씨앗, 그 열매가 지금 저를 성숙하게 했고 긴 고통이 기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저를 이해할 수 있었고 잘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저를 즐겁게 했습니다. 망가질 수도 있었던 저의 자존감은 지금처럼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의 사건 내용은 이미 2012년 2월 1일 KBS 수정 60분 검찰 수사 피해자 나는 억울하다 편에서 전파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KBS 추정 60분이 2주일간이나 취재 녹화했던 저의 사건 내용은 내용조차 검찰은 방송을 틀어막았고 그때 저의 사건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만 이것마저 저는 놓쳤습니다. 저는 사법 피해자도 모자라 언론 탄압까지 받은 사법 언론 피해자까지 된 것입니다. 검찰이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던 불법 수사, 그렇게 제가 스스로 기자가 되어서 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는 인생의 또 다른 꿈에 저는 시동을 걸었고 글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저는 또다시 글과 친해져야 하는 시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열등하고 모자라서 겪었던 23년 동안의 시간 스스로의 저는 우리 모두가 시련을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일명 시련대학 풍만과에서 저는 23년을 살았지만 여러분도 시련이라는 측면에서 동기동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모두 시련대학 대박가로 전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의 꿈은 지금부터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승리 시대를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검찰사법 승리는 사례가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 사건, 동일 인물, 동일 증거로 뒤집어진 법의 존엄에 대해서 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려줘야 되고 사법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첫걸음으로 저는 검찰 사법부에 대한 사과받기 국민운동본부를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사과는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들이 수사하고 판결하겠습니까? 법의 존엄을 그들은 여지껏 내세웠습니다. 그들에게 법의 존엄이 있습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했고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의 결정까지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했고 그것을
판사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검찰사법부의 모습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자랑스럽냐고 제가 물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자랑스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까 장기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 꼴찌 수준의 국민은 세계 선진국 국민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세계 167국의 중에서 150배이면 꼴찌 아닙니까? 우리나라 검찰사법부를 세계 10위 안에 수준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국민의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은 검찰사법부 1905년도 을사늑약 이후 118년 동안 이완용에 의해서 근대법이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광복이 되었어도 독재 시절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많은 잘못을 한 검찰사법부는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법의 존엄이 무너진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을 비롯해서 국가는, 대통령은, 국회의장은, 법무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되어야 합니다. 이 사과를 정의사법 17년대가 저와 함께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꼭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실현대학 폭망가의 삶을 우리 국민 모두 실현대학 대박가로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재형 교수님 발제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표 대표님께서 기조 발제를 하시면서 법치가 서야 민주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순서가 거꾸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을 누가 만드냐면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 민초가 최종적으로 추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법치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법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고쳐야 되니까. 그럼 누가 고치냐? 국회에서 이 법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이 고쳐야 되는 것이죠. 모든 법의 원천은 민주다. 민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치가 되어야 민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법치의 근본은 민주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헌법 1조에 규정하고 있듯이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예요. 그것은 법치 위에 민초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표 대표님이나 김창도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판사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김창도 박사님께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반성 이렇게 말씀하셨고, 강남구 대표님께서도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법을 너무나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게 있어도 구제를 받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무리 반성을 요구해봐야 이게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을 고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해야 되는 게 공직자가 뭘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23년의 세월 이거에 대해서 구성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공직자가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런 게 없어요. 법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률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판례나 법률책에 공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뭐가 되냐면 신속하게 확정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법의 원칙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억울해도 참아라, 입 다물고 있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빌어먹을 법이죠. 늦어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숫자가 적고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억울해도 더 이상 오지 마.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법의 기조라는 말이에요. 공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강남구 대표님께서 항상 분노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의 법원을 망치는 것은 일정 대학의 서울대학을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뭐 모든 걸 장악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대학 나오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는 너무 많고 판사와 검사는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주국가가 민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정자 관료 그래가지고 야 힘에 부대 끼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여기에서 모든 이 사법의 적폐가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저는 그리스에서 공부했어요. 그리스의 경찰은요, 사람들이 시위할 때 경찰서 찾아가서 뭐 경찰서 두드려 부수고 뭐 폭파하고 이런 말 안 해요. 그런 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권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권력을 갖고 있냐? 경찰하고 언론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건이 생기면 경찰을 먼저 찾아오지 마라.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이게 경찰하고 언론입니다. 그래서 안 되거든 경찰에 찾아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꼬맹이 때부터 허클베리, 뭐 피네 모험 이런 거 있잖아요. 쥐가 막 꼬맹이들이 범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 대신에 타인 구조라는 게 있어요. 가다가 못된 짓 하면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작사를 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타인 구조도 금지가 되어 있어요. 정말 빌어먹을 법이죠. 옆에 억울한 놈이 있어도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방위라는 게 헌법에 금지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실제로 인정이 안 됩니다. 아무리 억울한 놈이 있어도 도와주면 쌍방폭행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 생기고 지금까지 2015년까지 논문이 15년에 나왔는데 그런데 정당방위로 억울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줬어요. 무죄 선고받은 게 13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저거 중심으로 일 많으니까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들끼리도 서로 도와주지 마라 이렇게 빌어먹을 법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경찰이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다 알아가지고 저끼리 다 못된 놈이 있으면 달려들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도 살인죄에 안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얼마나 빌어먹을 겁니까?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재판소라는 게 생겼어요. 뭐 그전에도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어쨌든 87년에 생겼는데요. 그게 독일 거를 모방을 했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독일의 헌법재판소에 95% 정도의 일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독일의 대법원까지 해서 대법원도요 각 주마다 따로 있어요. 각 주마다 다 특색이 있다고요. 그러니 그 주의 특색을 그대로 살려주는 거지. 야 주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지방 갈등 생겨서 안 돼, 통일해야 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주마다 주 헌법이 있어요. 그게 헌법입니다. 연방 헌법은 그 주가 전부 다 전부 다 막 독립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에서 하는 일이
그냥 종합적으로 하는 일만 하지 모든 권한은 연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에서 가는 게 아니라 주에서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주의 대법원까지 가서 억울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연방 그 정부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가운데서 95%가 사법, 대법원까지의 억울한 거, 이거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처벌을 받은 것이 13% 정도가 됩니다. 판사가 판결을 잘못해서 1%만 벌을 받아도요, 오늘같이 이런 시경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명색이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모방했다고 하면서 87년에 전두환이에요. 이 전두환이 헌법재판소법을 만들면서 68조에 재판소원은 받지 않는다. 재판 거친 거는 억울한 거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야, 대부분의 공권력이 잘못 행사되는 것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법원을 거친 거는 헌법재판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95% 재판소원을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쓴 엉터리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건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전두환이.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야, 이거 헌법소원 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전두환이 그거를 몰래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그 법을 만들면 회의록이 있잖아요. 회의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의한 사람들은 모르고 밤중에 살짝 집어여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통과를 시킨 거야. 이렇게 엉터리 법이 만들어진 거야. 이런 사람들 보고 반성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야, 너희들 왜 헌법소원 안 받노? 아니, 재판소원 안 받노? 받아라, 마. 이래가지고 위헌 소원을 했어요. 이거 위헌이다, 이 법이.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아니다, 합헌이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합헌이 이유를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도 필요법을 헌법재판소예요. 뭐라고 적었냐면, 야, 3심까지 가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위헌 합헌이라고 한 이유가 4심, 네 번째 재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4심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이거는 놀라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논리입니다. 4심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정의는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의 그 근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1987년에서 20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입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어요. 2008년 이명박이 들어왔으니까 2008년 1월달. 그래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는데요. 이 개정 형사소송법입니다. 이 필요법을 개정 형사소송법이 87년부터 2007년까지 20년 동안 검사가 억울해서 가면 기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억울하니까 이제 절차에 법원에다가 이 검사가 기소를 안 해줬어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재정 신청이라는 걸 해요. 이 검사 좀 이거 좀 봐주세요, 이렇게 재정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검사하고 짜고 이거를, 야, 재정 신청 시끄럽다, 기각이다, 이랬다. 그러면 2007년까지는 헌법재판소에 이 법원에서도 엉터리로 했어요, 이렇게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재정 신청은 재판이 아니거든요. 헌법
헌법재판소 제68조는 재판 소원을 금지했지 재정 신청은 재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은 피고와 원고가 막 싸워야 재판이지 재정 신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검사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봐주세요 하니까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007년에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노무현 정부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그거 다 보지는 않았겠으나 진보 정부라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코베 가는 세상이에요. 뭐냐면 재정 신청도 이제는 헌법소원 못한다 이래놨어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재정 신청도. 그래서 이게 위헌이라고 해도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뭐냐 시끄럽다. 그래도 입 다물어라.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많아. 우리 그 판사는 숫자가 적어 다 못 봐줘. 신속하게 확정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업무 부담이 경감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너무나 웃기는 것이 그 제일 마지막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웃기는 거예요. 이런 말 가지고 사과하라 반성하라 이렇게 헛소리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이죠. 뭐냐면 헌법재판소 결정 내에서 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끝내 좀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억울한 사람이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사람이 재정 신청하면은 이게 헌법소원 안 되니까 헌법소원 바로 했어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야 너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는데 절차를 하나 누락했잖아. 재정 신청 안 받았잖아. 재정 신청해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뭐라 얘기했냐? 야 너는 재정 신청했잖아. 그러니까 안 돼. 재정하는 거는 재정 신청, 재정 심리 받은 거는 헌법재판소 못 오거든. 이게요 정말 이게 빌어먹을 이 절차가 상반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주가 아니라 관료가 중심이 된다. 그러면 할 일이 많으면은 배심 재판을 시민 재판관 세우면 되잖아요. 그거는 또 하기 싫래? 그래서 배심 재판이라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거기에는 그냥 자문만 받고 결정권이 없어요. 미국에는 대배심제 얘기했는데 기소까지 해요. 시민들이 검사만 기소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기소까지 하고요. 그리고 배심 재판에서 유죄 무죄를 시민들이 결정을 합니다. 권력은 놓기 싫고 그리고 공정성은 보지하고 이것이 모든 사법 적폐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과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법을 고쳐야 되는데 누가 고치냐? 국회에서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결정권 투표해서 고쳐야 되는데 이 국회가 빌어먹을 국회가 국민 투표할 수 있도록 최종의 권한을 넘겨줘야 되는데 박정희가 빼앗아간 개헌 발언권 이것도 지금도 안 주고 국민 투표권 우리는 그냥 국회의원만 뽑으라는 거지. 국회가 엉망진창이라도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검찰만 썩어 빠진 게 아니라 국회도 썩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후쿠시마 그 방류 정부에서 무슨 하는데요 독도도 싹 빼버리고 한다는 말. 그래서 후쿠시마 방류 이거는 너무나 직접적이기 때문에 용해인 의원이 국민투표하자 이랬어요. 이 후쿠시마 방류 국민투표에 붙이자 그랬습니다. 거기에 내가 승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국민투표는 후쿠시마뿐이 아니라 이 썩어 빠진 법제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국회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와 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뒤에 참고적으로요. 잠깐 점심 식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임대감집 설렁탕이라고 거기 예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프레스센터의 사용 규칙이 12시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표도 5분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 민생당 대변인 박춘임입니다. 우선 우리 유인호 변호사님께 한 가지 질문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와 비슷한 구속 적부심 심사라든지 이런 영장 실제 심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구속 적부심 기소 배심제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면 국민들이 더 알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최자영 교수님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너무너무 쏙쏙 들어오게 너무 쉽게 법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저 같은 문외한도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빌어먹을 법들이 정말로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서 사심제를 지금 현재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아까 우리 유인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기소 배신제하고 약간 비슷한 제도인데요. 이런 조정위원회를 우리나라도 좀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 질문을 몇 개 받고 그러면 질문을 조금 여러 개 말고 하나만 여기 먼저 준비하시고 간단하게 네네 간단하게만 해주십시오. 네, 저기 법률 유인호 변호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은 약 4,662개로 그보다 조금 늘어날 겁니다. 이건 변동이 있으니까 법령이 있고 준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몇만 개가 되겠죠. 근데 이런 법률을 제가 하나하나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입법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없다고 제가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조문 하나하나 지금 모든 판사, 검사들이 쓰는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조문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걸로 저는 확실히 저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법률들을 다 좋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법률이고 가장 공정하고 정직한 법률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놨는데 헌법 제103조에 가서 모든 이 판결에 관한 권한을 판사의 양심에 맡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법률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는 건지 판사의 마음으로 전 세계 또 판사의 양심에 맡긴 법률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가져왔는데 일본 헌법 73조, 76조 3항에 보면은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법에 맡긴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양심에 맡긴다고 했는데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법을 전 세계 가장 좋은 법률 4,600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왜 마지막에 가서 판사 양심에다 이렇게 법을 맡겨버리냐 이게 과연 법이 존재하는 나라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관철 피해자 모임 회장이고 우리 국민주권 정치연대의 교육사법위원장으로 있는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심제 얘기했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자꾸만 되풀이하는 건 사실은 실제로 맞지 않고 핵심적인 것은 법관도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면 되거든요. 징계를 하면 간단하게 공정성 회복이 되는데 지금 우리 배영규 박사님께서 헌법 103조를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있지만 실정법인 분명히 법관 징계법이 있습니다. 법관 징계법과 헌법 103조는 별개입니다. 이 질문 우리 유인호 변호사님하고 최자영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분명히 헌법 103조와 법관 징계법이 별개이고 사심제는 제가 볼 때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간단하게 법관도 잘못했으면 징계를 하면은 징계라는 게
파면이 아니고 주의 경고만 줘도 재판 달라집니다. 그럼 법관 징계법대로 실행하면 되는데 이것과 헌법 103조는 별개입니다.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법원에서는 아무리 법관 징계법 요청하면은 헌법 103조를 그냥 방패막이 다 해버립니다. 먼저 질문드릴 것은 분명히 헌법 103조와 법관 징계법이 별개인가? 법관 징계법마저도 헌법 103조로 다 뒤집을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만약에 별개라고 하면은 법관 징계법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형해화가 되어져 있죠. 아무리 법관 징계법 요청해도 대법원에서 이거를 검토를 안 합니다. 이 법관 징계법이 형해화되어 있는 거를 이거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면 되는데 이거 의지가 아무도 없습니다. 대법원도 없고 국회도 없습니다. 답변은 구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11시 55분에 전부 일어서야 됩니다. 네, 그래서 5분밖에 안 남았고 질문을 드리고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법관 징계법을 실제로 하는 문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분 드릴게요. 네. 네, 한국기업 프로그램 회장 노승엽입니다. 아까 김창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국정수사를 늘려야 된다고 1000명으로 수소를 얘기해요. 300명도 많습니다. 200명 줄이고요. 비례대표 폐지하고 지방의원도 폐지 내지 명예직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왜 지방의원 필요합니까? 월급 줍니까? 이거 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유인호 변호사님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입니다. 여기서 직원들이 와서 추니까 기억이 허락하는 대로 이제 질문을 생각해 보일 경우는 처음에 질문은 이제 아마 구속고심이랑 구속 전에 어쨌든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는 거랑 이제 뭐 기소 대리계심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제 약간 절차가 다른 구속은 이게 저희 법정 구속도 가능하고 수사 중에도 이제 예외적으로 구속 심사가 가능하잖아요. 그 구속하는 단계에서 구속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는 거니까 그것도 나중에 뭐 배심까지 확장된 거 좋긴 하겠지만 지금 저희는 기소 단계 제일 중요한 기소가 돼야 수사가 되는 거니까 기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국민이 참여해서 직접 결정을 한다는 차이니까 단계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하죠. 근데 그 구속도 중요한 거긴 한데 일단 기소가 가장 중요한 거라서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 기억이 지금 이제 가물가물 해지고 있긴 한데 이제 제일 마지막 또 생각이 났던 거는 이제 법관 징계 관련된 부분 생각 주셨던 거는 뭐 징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그건 왜냐면 뭐가 증거가 있어야 징계 사실에 전제되는 어떤 비위 사실이 존재해야 그다음에 징계가 되는 건데 그 비위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면 뭔가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새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징계 절차에서 마치 재판처럼 그 증거조사를 할 수는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구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나 뭔가 잘못된 게 있는데 징계 절차를 해부하는 신청권도 없을 뿐더러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잘못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 판단을 자판하면 또 문제가 누가 판사님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가끔 가다 보면 판사님들이 아쉬운 판단을 하실 때도 있고 이거 좀 이상하고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뭐 아직은 잘 되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설령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스스로 자판하면 그 옆에 있는 분이 하면 예를 기피 신청을 하는데 그 옆에 거에서 하면 기피 신청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는 그거에 대한 거를 누가 판단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또 누가 할 거며 그 절차 내에서 내가 진보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진보조사를 못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비위 사실을 낼 수가 없으면 내 주장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입증상 이거 잘못했다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그 정도로는 증거가 불충분할 수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두 번째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헌법상 그 양심에 따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법을 너무 대충 만든 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른 법들은 모르긴 하겠지만 제가 전공하고 있는 행정법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베끼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베끼다 보면 딱 진짜 그 베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규제 현상이나 그 환경에 맞는 거를 잘 만들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 안 하죠. 남의 거 만든 폼에서 그걸 베끼다 보면
이 여기에서 A에서 통용이 되는 거랑 B에서 통용이 되는 게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오류가 굉장히 많고 그거를 그 1단계로 법원까지 가기 전 단계에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법무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문제는 법원에서 뭐 되는 것보다 행정의 단계에서 훨씬 그 교정이 안 돼가지고 잘못 규제가 실패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너무 법대로만 가면 또 이제 그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 사실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거래 형평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정의에 관해 비추어서 판단해보자. 왜냐면 잘못된 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양심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한일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 양심에 대해서 정말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이 독일에서는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지구 양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법무존재한테니까 그거를 없애야 되거든요. 변협에서도 그거를 없애려고 생각을 안 해요. 유인호 박사는 계시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너무 중요한 문제들을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기대에 못 미쳤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치개혁이라는 이름 또 검찰 사법개혁이라는 이름 가지고 사실 우리 강남규 대표였던 의견에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었어요.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또 내용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토의들 또 개선되어야 될 우리가 늘 주장하고 있는 저도 이제 관청 피해자 모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관들이 판단을 유탈하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정확한 증거재판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가 그 증거를 배척하거나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양심을 갖느냐가 중요한 건데 물론 문자 두고 본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남용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화해서 오늘 이 토론회에 대한 결과물을 좀 법무부나 대법원에 제안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아까 답변하겠습니다. 법관 왜곡죄를 만듭시다. 법관 왜곡죄를 만들면은 판검사들이 함부로 재판 못합니다. 그걸 한번 우리 다 같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노력합시다. 제안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이 자리를 이렇게 기적적인 자리를 마련해준 데에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인 자리를 만들었는지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노승규 교수님 저서도 한 70여 권 쓰신 아주 훌륭한 경영학자고 대통령 출마까지 하신다는 분입니다. 대단하시고 오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어쨌든 노승규 교수님의 말씀 중에 왜 김창도 박사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데 거꾸로 천명을 늘리자고 하느냐. 제 취지는 뭐냐면 숫자는 줄이고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거는 좀 줄이고 또 권한도 줄이고 돈도 줄이고 이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정책 능력을 강화시켜서 제대로 국회의원들이 검사, 판사처럼 검사 이름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유명한 몇 사람 빼는 그 2,000명 정도 그렇듯이 국회의원이 숫자가 작으니까 막 그냥 좀 티 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숫자를 늘려서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그 수기 노릇을 하지 말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 길게 내가 설명드립니다.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 박충림 대표가 질문하신 기소 배심자와 구속 적부심은 기소라고 하면은 이제 구속도 할 수 있고 불구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 적부심은 구속이 되었을 때 이게 구속된 사유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기소 이전에 이제 검사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문제가 있으니 여러 이제 일반 배심원들을 좀 전문가들을 좀 늘려가지고 기소 자체 단계에서부터 이거 좀 뭔가 인권을 좀 강화하자는 이런 취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송영기 시도시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49페이지 내가 20초 동안에 내가 한 줄만 두 줄만 했으면 할게요. 이 노건리 쌍불가리 벌집 같은 총탄자고 엄마는 죽었는데 아기는 거절 바르고 아우성 사라진들의 장애것이 반발했다. 정말 이게 노건리 영동에 실제로 6.25 전쟁 때 어떤 현장을 묘사한 시도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다 읊어드리는 오늘 이 정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그렇듯 토론 시간이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오버해도 돼요. 안 돼.
쫓겨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나가야 돼.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발제해 주신 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식사하러 이제 가겠습니다.